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부장 맡고 있는 진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OT 때 제가 여러분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때 공교롭게 카나다의 한국어 교원 연수 기간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거기를 포기할까?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카나다 쪽에는 우리 학교를 소개한 일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을 나중에 만나더라도 카나다에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사이버 외대를 소개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날 못 만났어요. 이렇게 늦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택하실 때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선택하셨죠? 요즘은 정말 철저하게 이 학교 저 학교 다 비교 검토하고 그리고 학교를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입학 전에 이 사이버 외대의 한국어 학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만 합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심사를 사실은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어 학부는 이제 뭐 하는 곳인가? 이름이 이제 한국어 학부니까 한국어를 다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부의 그 교육 목표를 보면 제일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저희는 하고 모든 프로그램의 출발을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 외대의 한국어 학부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외대의 한국어 학부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부인데, 한국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한국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부입니다. 학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한국어 전공으로만 돼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 한국어 교육에 해당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실용 한국어 전공이 생길 거예요. 이제 1, 2년 안에. 그 실용 한국어라는 거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전공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내국인 트랙으로 지금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한국어 교육으로. 그런데 이제 1, 2년 안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하나 개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세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지금 한반도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한국어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허브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브가 허브차의 그 허브가 아니고요. 그 USB 이렇게 많이 꽂는 그 기구를 허브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가는 그것을 허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이버 외대 한국어 학부를 통해서 전 세계로 한국어 교육을 하러 갈 사람들을 양성해내겠다. 이런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 아래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3가지 세부적인 그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학교 이렇게 고르실 때. 첫 번째는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것을 세계에 보급할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이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 양성이에요. 그냥 교육하는 사람, 뭐 교사가 아니고 저희는 교육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웨이대 한국어학부를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나가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교육도 그에 준하게 그래서 많이 좀 깐깐해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다.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쉽게 풀까 고민 중이다. 그러면 졸업한 사람들은 극구 말려요. 아니에요. 그걸 고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졸업하고 나면 왜 고통을 다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하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중요한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머리에 담긴 지식을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교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학습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이해를 위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 이걸 길러야 하는 거죠. 나와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학습도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전달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 방법도 중요하지만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낯선 것,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고 많이 이해를 하시고 인식의 폭을 많이 넓히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다양한 학습자를 만났을 때 그 학습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게 이거예요.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겠다가 매우 구체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데 그 한국어 교원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한국어 교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언어권별 교육이 가능한 그런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겠다. 이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권별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이런 것을 다 담고 있죠. 언어에 따라서 대충은 그 문화적인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중국어권은 이제 중국의 문화가 일반적이고, 물론 이제 영어권은 너무나 넓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언어권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육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원 양성을 이 사이버웨이대 한국어학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사실은 교육 과정이 그 마련이 돼 있고, 그 교육 과정은 또 이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그 오프 대학하고 이 온라인 대학하고는 좀 관점이 다른데요.
보통 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해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안정적인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을 자주 하는 학교는 부실한 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바꾸면서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교육과정 개편을 신속하게 하는 학교가 앞서가는 학교다. 또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네, 계속 현장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네, 사회가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죠. 네, 특히 우리 이제 사이버대학처럼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대학을 들어오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대학이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첫 번째 대학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소양은 갖고 계신 거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또 이 교육 현장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신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이 적절한 속도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모든 과목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과목 일부가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매 학기 교육과정 개편이 있다. 매년 교육과정 개편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네. 자기가 들어왔을 때의 교육과정에 1차적으로 적용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교육과정이 1차적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편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학업이 진행되기 어렵게 과정을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고려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준은 내가 입학했을 때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시면 네,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은 지난 4월에 네, 개편을 한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교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갈 방향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일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이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는 교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수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지금 교육과정입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여기가 이제 학생으로 입장을 하시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딜 가시냐면 여기 학부 소개에 한국어 학부를 가면 네,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교육과정 탭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네, 변경된 4월에 변경된 교육과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도대체 뭐 하는 과목인지 알고 싶다 하시면 마우스를 과목명에 대면 이렇게 손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대충의 내용이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또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때는 이걸 열어서 좀 살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학기하고 2학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2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2학기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년이 있어요. 제일 왼쪽에 학년이 있는데 이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년 구분이 있기는 한데 수강 신청을 할 때 1학년이 1학년 교과목만 수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3학년이 3학년 과목만 수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학기 구분은 있지만 학년 구분이 없이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전체의 흐름은 저학년에서 기초교과목, 그리고 고학년에서 응용교과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3학년으로 들어왔어도 내가 기초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전에 한국어나 국어 공부를 해본 일이 없다. 한 분들은 당연히 저학년 과목부터 들으셔야 기초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학년이든 3학년이든 1학년 교과목부터 들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1학년에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듣는 교과목이 제일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공에서 가장 개론이고 기본 교과목인데 2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걸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없이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이 과목은 1, 2학기에 양쪽에 다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고 내년 1학기 때 이거 다시 들을 필요는 없죠. 똑같은 교과목이니까. 그래서 이 교과목이 추가 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학기에는 한국어 어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에 가장 기초적인 문법과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규정 그리고 또 언어 예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어에서 배운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문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한국어 기초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2학기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어 기초문법을 들었다 그러면 다음 1학기 때 한국어 어문 규정을 굳이 듣지 않아도 돼요. 많은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1학기, 2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나는 더 기초를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초를 한 번 더 공부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들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점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적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기초를 많이 들으시면 아주 좋은데 난 다른 것도 들을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들으셔야 되니까 잘 계산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는 이전에는 한국어 의문론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론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과목을 운영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난이도를 많이 낮추시면서 이름을 좀 친근하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라고 바꾼 거고 지금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지금 1영역이죠. 1영역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영역인지 아시지요? 우리 학부 교과목을 보면 여기 지금 영역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다른 학부에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한국어 학부에만 교육과정에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2, 3, 4, 5 5개 영역이 있어요. 이 5개의 영역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5학점 이수를 하셔야 돼요. 전공으로 45학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45학점이 5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영역이 6학점이에요. 6학점이고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까요? 문법 기초? 나건 씨? 자, 재학생으로. 1영역이 뭘 공부하는 영역이에요?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기본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기초. 무엇에 대한 기초? 한국어에 맞아요. 한국어학 영역이에요. 한국어학.
그래서 1영역이 한국어학이니까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어 어문 규정, 한국어 말소리, 한국어 기초문법, 또 한국어 어휘 형태론, 한국어 문법, 의미 활용론, 이렇게 한국어에 관한 것, 그리고 한국어에서 구체적으로 문법에 관한 것, 소리에 관한 것, 의미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1영역입니다. 그러니까 1영역 교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2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과목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1영역 과목을 많이 열어놨을까?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기본이니까? 아까 왜 한국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원이 배워야 하는 3가지 얘기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식이었어요. 지식. 무엇에 관한 지식? 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뭔지, 한국어 문법이 어떤지, 한국어 어휘가 어떤지 그걸 알아야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으로는 2과목만 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영역이 바로 1영역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점 여유가 많다. 예를 들면 이제 1학년, 2학년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1영역 교과목을 충분히 들으시기를 권해요. 충분히. 그러면 머리는 아프지만 나중에 그것이 통합이 될 때 가르치는 데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3학년이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나 시간이 별로 없는데 1영역을 많이 들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방법은 있어요. 70학점 이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0학점을 교양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교양을 듣는 대신 전공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공을 충분히 많이 들으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하실 수 있어요. 네, 5개 영역 중에 정말 중요한 기본이 1영역입니다. 한국어학 관련한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2영역이 있어요. 2영역은 언어학개론, 그리고 외국어 습득론, 지금 요 1, 2학년에는 그것만 2개만 보이죠? 네, 이 영역은 뭐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영역일까요? 1영역에서는 한국어학이었고 2영역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언어학. 일반 언어학 관련한 공부예요. 여기도 역시 2과목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어학 개론, 그러니까 언어학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영역이 필요하냐면 언어학 일반이면 한국어에도 적용이 되고 일본어에도 적용이 되고 중국어에도 적용이 되고 영어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언어에 적용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니까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학습자의 언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반 언어학을 공부를 하게 하는 거죠. 한국어 교원들에게. 네, 그래서 이 영역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3영역이 있습니다. 3. 한국어 교육학개론. 그리고 여기 보면 어휘교육론, 발음교육론, 뭐 이런 게 보이네요. 3영역은 무엇에 관한 공부일까요? 맞습니다. 교육. 무슨 교육? 네, 한국어 교육.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 속하는 것이 3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교사에게 필요한 공부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2번째가
교육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학습하는 것이 이 3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라는 교과목을 들으시면 아,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전반적인 걸 아마 네, 지금 얘가 안 움직였더니 네, 화면이 지금 어두워져서 제가 만졌어요. 네,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다루는 영역이 아주 많은데 그렇게 한번 보는 이유는 아, 앞으로 내가 이 전공에서 이런 걸 공부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한번 보고 가시기 위해서 이 교육학 개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교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르칠 때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 다양한 교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어휘 교육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인데 어휘부터 문법, 발음 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음 교육에 나는 관심이 많다. 나는 발음 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발음 교육론을 들으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발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네, 발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해요. 한국어 발음을 잘 가르치려면 한국어 발음이 어떤 소리가 있고 그 소리들을 어떻게 내고 즉 한국어 말소리에 대해서 알아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교육론을 내가 듣고 싶다. 나는 발음 교육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영역에서 이걸 들으셔야 돼요. 말소리에 의해.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표를 보면 연계교과목이라는 이름이 있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어디에? 아까처럼 교과목 이름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아래 설명충에 참고 연계교과목 뭐뭐뭐뭐 이렇게 소개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건 그 두 개를 들을 때 완전 학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영역의 그 이론을 배우고 3영역에 있는 그 교육 방법론을 배우면 이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일종의 세트 교과목이에요. 세트 교과목. 네. 그래서 3영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는 분들, 특히 3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한국어 교육 중에 어디인지 그걸 생각을 하시고 1영역 중에도 그러면 그 내용의 지식에 해당하는 과목은 뭐지?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학업 이수 계획을 짜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내 학기 만에 그 45학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초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영역이 있습니다. 4영역 여기 보면 현대 한국의 일상문화, 한국 문학의 이해, 역사의 이해, 문화의 이해 이런 게 있네요. 자, 4영역은 뭐에 관해서 공부하는? 맞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한 지식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왜 중요하냐면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뭘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네, 안녕하세요.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를 배웠어요. 이 외국인이.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인사하는 방법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런 학생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안녕하세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네,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 말을 배울 때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나서 이런 태도로 인사를 한다면 기분 나쁘시죠? 팔짱 딱 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네,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 문화에 기반해서 말만 배우면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개를 이렇게 정말 90도로 숙이는 학생은 과하게 이제 배운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많이 숙여야 돼.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설프게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그런 학생도 생겨나게 되는데, 말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나라 문화에 맞추어서 언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문화를 배워야 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영역 공부도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영역의 공부는 2과목만 하시면 돼요. 2과목. 네, 2과목 중에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나는 문학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문학 쪽 과목을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문학 하나, 일상문화 하나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쪽을 공부하시면 되고, 네, 학점이 나는 남아서 다 듣겠다. 다 들으셔도 좋고, 네, 이렇게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영역이 있는데 5영역은 가장 마지막에 수강하시는 교과목이에요. 네, 교육 실습입니다. 교육 실습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그 1학년, 2학년 교과목 중에 요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이전 교육과정하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는 한국어 의문론이었는데 말소리의 이해라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 2개는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1학기에 있는 교과목하고 네, 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교과목이다. 그래서 2학기에 들어와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데 이건 지금 교육과정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그런 교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목을 한꺼번에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이해는 지금 교수님께서 프로토 원고를 쓰셨고 지금 네, 이달에 첫 번째 1주차 촬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015년 2학기에 네, 여러분은 이 과목을 접하게 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강의를 하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과목을 보면 네, 여기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 5영역이 지금 양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2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1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2학기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2학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1학기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과목이 1, 2학기에 개설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졸업하시는 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영역 교과목이 3, 4학년 가면 아주 많죠. 네, 3, 4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어, 어학, 그리고 일반 언어학 이런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기초가 돼요. 기초 교과목이기 때문에 1, 2학년에 집중 배치가 돼 있고 3, 4학년은 네, 응용 과정이에요. 응용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내용이 지금 많이 개설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영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2영역 교과목 중에 대조언어학 2영역 교과목이 지금 우리 학부가 3과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언어학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조언어학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습득론이 있고 네. 그런데 다른 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이 영역에 관한 내용이. 그런데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많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대조언어학을 개설을 하고 있어요. 왜 대조언어학을 개설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학습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 대조 언어학은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대조를 해서 어떤 같은 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정보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낯선 어떤 외국어를 한국어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주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교과목이에요. 네. 이 교과목도 역시 한국어 교육계에서 대조 언어학으로 가장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이 영역 교과목 중에서도 이 대조 언어학은 학부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시기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특히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이 되시려면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는 매우 다양한 언어와 한국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많은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3영역에 보면 이해교육론이 있고 표현교육론이 있습니다. 이해교육론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 기능 중에 이해 영역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언어 기능이죠. 뭘까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이해라고 하면 듣기, 그리고 읽기예요. 네. 듣고 읽으면서 우리는 정보를 이렇게 얻죠. 네,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듣기와 읽기에 관한 교육은 이해 교육이라고 하고, 표현 교육, 표현을 하는 능력을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공부를 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 기능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문법 교육론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교과목들이 있어요. 네,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론,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 네, 그야말로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론입니다. 이 교과목들은 대한민국의 우리 학교에 밖에 없어요. 네, 다른 나라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네, 우리 학교에만 있는 그런 교과목인데요. 여러분이 언어권에 따라서 내가 그쪽 학습자에게 관심이 있다, 또는 내가 그쪽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일본에 가서 나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럼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한국어 교육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목들은 각 언어권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가지 언어만 있는데 앞으로 아마 추가가 돼서 계속 개발이 될 그런 예정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언어권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교과목을 개발을 했고 내용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교과목들은 더욱더 그 언어권에서 최고의 한국어 교육자를 모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중국어권은 중국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분, 네, 영어권은 영어권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일본어권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섭외 중이에요. 네, 일본어는 이미 끝냈고요. 네, 일본의 최고 권위자를 모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유의하실 점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교과목 심사의 좀 문제점인데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강하시는 모든 교과목들은 그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다 과목 하나하나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여러분 그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죠. 그런데 그 심사를 어디서 하냐면 국립국어원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모든 기관의 교육과정을 심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재외동포의 역사와 문화라는 교과목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국립국어원에 심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인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과목을 수강하면 사영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다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증을 해주는 그 심사위원단에서 이 세 개 교과목에 대해서 어떤 권고가 왔느냐 하면 우리 학교에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개 교과목이 다른 언어권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기능이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권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는다는 교육의 목표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교과목을 유사 교과목으로 우리는 심사를 하겠다. 이런 평가가 왔어요. 유사 교과목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들으나 하나를 들은 것처럼 우리는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실 때는 이 두 개를 들어도 하나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졸업학점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졸업학점으로는 두 과목을 들으면 6학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개 교과목을 유사 교과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이제 학점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학점을 계산을 하실 때는 여러 개를 들어도 이거는 한 과목으로만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대중문화의 이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문학의 이해도 지금 제작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교과목하고 언어문화의 이해는 지금 이렇게 영역 표시가 없죠. 네. 영역 표시가 없는 것이 지금 이 한국문학 교육론은 아직 심사를 못 받았어요. 네.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여러분은 이 교과목을 2015년 2학기에 수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겨울에 이제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거는 몇 영역으로 표시가 될까요? 네, 교육론이니까 무조건 3영역이에요. 그래서 3영역으로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그리고 이 언어문화의 이해가 있는데요. 이 언어문화의 이해는 1, 2, 3, 4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4 영역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데 이 교과목이 떨어졌어요. 저희 인증 심사에서.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바꿔라. 왜? 한국 언어도 있고 한국 문화도 있어서 이게 1영역인지 4영역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언어문화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언어문화라는 학문 영역이 있어요. 언어문화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다루는 그런 영역인데 지금 국어기본법에는 이런 용례가 없어요. 국어기본법 그 교과목 이름에. 그래서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요.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나 우리 학교에서는 이 언어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 학생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한국말을 문화적인 배경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어의 속담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관용 표현이나 이런 거. 그게 왜 그런 뜻인지. 예를 들면 뭐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거. 그러면 왜 그런 의미가 왜 숟가락에 술이 들어있느냐. 이런 거를 학생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건 모두 다 이 문화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특히 한국어의 속담이나 관용 표현처럼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네, 지금 인증을 못 받아서 이거는 학점 여유가 있으시면 네, 학점 여유가 있고 내가 그런 교육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어기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영역 표시 없이 아마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름을 바꾸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언어 문화를 대체할 만한 그런 용어가 없어서 네, 그것도 똑같아요. 한국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밑에 3명이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과 그건 이제 교육이니까 3영역이고요. 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과정하고 한국어 교재론하고 두 과목으로 있던 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후반부에는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하고 조금 달라진 거고요. 이 다문화 교육론도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주민 한국어 교육론이라고 이번 학기에는 개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편이 되면서 다문화 한국어 교육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주민 한국어 교육론으로 수강을 하셨지만 다음에는 이름이 바뀌게 될 거고요. 이것도 아직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아직 개발을 못하고 추후에 이제 개발이 될 그런 교과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학부에 있는 그 교과목 1학년부터 4학년에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 학기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마다 고민하시지 말고 한 번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자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 특히 3학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70학점을 놓고 그 중에 이제 45학점을 놓고 나머지 이제 그 25학점을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까? 네, 이걸 고민을 해 보시는 것. 그걸 고민을 하시다 보면 나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느 쪽에 나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일관성이 있게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수강 신청 때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권장 교과목이라고 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건 정말 권장이에요. 네, 권장이에요. 그것대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메일을 보내세요. 나머지는 뭘 들어요? 나머지 것도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과목 선택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고 권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설명을 미리 드리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하시려면 1학년은 기초 이런 거 듣고 요거 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안을 드리는 거죠. 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절대적인 결정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 한국어 학부에서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이버웨이대 한국어학부에서는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국내 유일의 국내 유일의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부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려면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일본에 가서 일을 해볼까? 뭐 어디 미국에 갈까? 중국에 갈까? 어디 뭐 베트남에 갈까? 필리핀에 갈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와 거리가 먼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그런 분들에게 학교에서 함께 그분들과 고민을 해서 현지를 가서 현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환상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한국어 교사로서 부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던 나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무튼 이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전 교육이에요. 그래서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가르치는 연습이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를 해요, 국내에서. 그래서 어느 학교로 간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실습은 거기 가서 그냥 하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별로 다양한 국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기관도 여러 기관으로 가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대학교, 또 한국학교,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학교에서 우리 학교 이걸 해보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여기서 가까운 학교,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거기 교수님이 못하겠다 야 그러시더라고요. 못하겠네 이러시더니 나더러 미쳤군 미쳤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하고 있다고. 미쳤어요. 나중에 이제 참여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걸 포기하셨어요, 그 학교에서는. 그래서 안 하겠다고 다른 프로그램을 거기 만드셨어요. 그냥 다른 나라의 기관 가서 기관 방문, 탐방이라고 하죠. 교육기관 탐방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어 수업 실습입니다. 이 수업 실습은 아까 그 5영역에 있는 한국어 교육 실습, 그 과목을 수강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에 다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그런데 그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운영의 질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국어기본법에서는 수업 실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수적으로 하라고. 그런데 수업 실습의 유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그냥 그 과목을 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신이 학생 1, 2, 3, 내가 교사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의 수업식으로 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정말 외국인 학생을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교육기관에 정말 가서, 교육기관에 정말 가서 거기서 우리가 교생 실습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 도움도 훈련도 받고 또 수업 참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 없이 그냥 수강생들끼리 하는 방법, 모의 수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의 수업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외국인을 접해보는 것과 접해보지 않는 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때 시뮬레이션 할 때 보통 써요.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들이 어떤지를 교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끼리에도 학생 역할을 충분히 해내거든요.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학생하고 교사하는 건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교육적인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을 해야 정말 교육 실습이 되는 거죠. 네, 교육 실습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최소한 외국인을 학생으로 데리고 와서 네, 최소한의 횟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수업을 하는 것처럼 경험을 하게 해주자라고 해서 지금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수업 실습을 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학생들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문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와요. 우리가 그런 학생들만 섭외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처음 그 문법을 배우는 학생들. 그래서 질문이 정말 많아요. 학생들이. 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평가할 때 한 사람 수업에 대해서 평가자가 2명이 들어가요. 평가자가 2명이. 그래서 한 사람의 피드백 받는 것보다 2사람, 3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복수에 평가자가 들어가서 정말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실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학습 동아리 지원.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는 동아리 모임을 하면 지원을 해드리죠.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교육 환경을 경험하고 현지에서 교육 체험을 해서 여러분이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방학 때 진행됩니다. 방학 때. 그래서 방학 때 프로그램 하나씩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올 겨울에는 지금 일본으로 공지가 나갔고요. 그래서 뭐 참가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최소 6회 이상이에요. 이게 10회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다른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를 못한다 하면 여기 참석할 수가 없어요. 실습에. 네. 그리고 현지에 가고 실습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교양 과목으로 3학점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면대면 한국어 교육 실습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그 우리 학부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한국어 교육 실습 안내라는 메뉴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번 학기에 교육 실습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 대충 아실 텐데 이 교과목은 그 수강 자격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 국어기본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1영역하고 3영역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이 교과목을 듣게 돼 있는데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1학년도 수강 신청하고 2학년도 수강 신청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쪽지 보내서 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수강 신청 변경을 하세요. 이렇게 해도 끝내 연락이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실습을 하러 와요. 실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학교하고 같이 우리가 발을 맞춰서 사전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공지가 나갈 거예요. 방학 때 다음 학기에 한국어 교육 실습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래서 1, 3학력 24학점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요. 다 일일이. 그래서 그거 한 사람에 한해서 이 심사가 그 심사예요. 학점 심사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1영역과 3영역 24학점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한꺼번에 수강 신청을 해요. 그 사람들만. 왜냐하면 자기가 수강 신청하니까 또 생겨요. 그렇게. 네. 1학년, 2학년이 또 수강 신청을 해서 네,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이분들만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네, 이 과목을 아무리 눌러도 수강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이 수업 참관이 있어요. 그 교과목 안에 강의를 우리가 2개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분석을 또 하는 과제가 있고, 그 강의안을 계속 짜요. 짜고 그 다음에 수업 실습을 하고, 네, 그리고 최종 평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 실습을 하기 전까지 이 수업 참관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신은 무슨 문법으로 50분 수업을 하게 될 테니 강의안을 짜서 내세요 라고 과제를 드리고, 우리가 1차 받아서 피드백을 드리고 2차 받아서 또 피드백을 드리고 3차 수정된 거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실습은 그냥 하시라는 대로만 잘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지난 학기에 이 교과목 탈락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강생 중에 몇 명이 떨어졌느냐 하면 12%인가 떨어졌거든요. 네, 우리가 F를 줬어요. F를 줬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1차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수정을 안 해서 2차를 또 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수정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커버만 바꾸든지 아니면 뭐만 바꿔가지고 내세요. 근데 우리가 다 일일이 대조하면서 다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업 실습 오시면 우리한테는 1차 교환, 2차 교환, 3차 교환이 이렇게 있어요. 평가자들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2차, 3차 동안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가 다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수룩하게 일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시라는 대로 안 하신 분,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안 나타나시는 분, 수업 실습을 하러 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는 1차 피드백을 받고 포기하시는 분들, 1차나 2차 피드백을 받고 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까지 치면 정말 내가 제대로 이렇게 했는데 수업에서 F를 받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학기에 최고로 수업 잘한 사람, 우리가 베스트를 3사람을 뽑았어요. 베스트를 3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현직 한국어 교사는 아무도 없어요. 네, 제일 잘한 분이, 우리가 정말 이분은 A 뿔뿔뿔을 줘야 된다 그랬던 분은 학교에 그때 처음 한번 나타나신, 네, 저 경상도 지방의 가정주부였어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일이 없는 진짜 아줌마셨어요. 그분이 정말 A 뿔뿔뿔을 우리가 주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분을 정말 좀 이렇게 특강을 요청하고 싶다, 우리가 그랬어요. 네,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셨대요. 네, 경상도 지방 사투리 심하잖아요. 네, 사투리를 안 쓰시려고 굉장히 말 연습도 많이 하셨고, 정말 연습이 최고예요. 연습이 최고였어요. 네, 그분이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잘하신 분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분도 가르친 경험이 없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학습 동아리가 있어요. 학습 동아리. 이따가 학습 동아리도 소개 드릴 텐데, 그 학습 동아리에 가서 학습 동아리 친구들을 이제 귀찮게 구신 거죠. 학생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연습을 또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수업 실습은 그렇게만 하시면 누구나 다 즐거운 마음으로 통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평가는 우리가 좀 아프게 줘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부 사람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부에는 일단 교수들이 있죠. 근데 교수들이 있는데, 이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한 교과목이 2개, 3개 반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 신청자가 많으면. 이제 한 사람이 무한대로 학생을 다 이렇게 받아서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 질문에 제때 대답 못하고 과제 체크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질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수강생이 많으면 반을 나누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학부 교과목 중에 지금 교육 실습은 반이 3개예요. 반이 3개. 사람이 많으니까. 물론 그 반을 나누는 기준은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 실습은 이제 실습 분야이기 때문에 그 수강 제한 학생 수가 좀 적긴 한데, 네, 그래서 2개 반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촬영을 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강의 촬영을 하신 선생님이 과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교수님을 2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강의 교수는 강의실에서 화면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대부분은 강의 교수가 운영 교수예요. 그 과목에 질문에 답하고 여러분 학점 주고 하시는 분. 그래서 강의 교수하고 운영 교수가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 교수가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반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강의하신 교수님이 이제 운영을 못 하시게 돼서 다른 교수님이 들어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나와요. 거기 강의 계획서에 그 강의하는 교수님하고 이름이 같으면 아, 강의 교수하고 운영 교수하고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름이 다르면 아, 이제 운영 교수님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튜터들이 있습니다. 네, 이 튜터들은 과목별로 있죠. 과목별로 반마다 한 사람씩 지금 튜터들이 있는데, 그 우리 학부 특성이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1, 2, 3, 4 영역이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분야가 달라서 튜터를 우리가 이제 임용을 할 때도 그 교과목의 내용하고 그 사람 전공하고 잘 맞는지 이걸 보고 우리가 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튜터들이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아니고 그 교과목의 보조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가 다 사영역을 빼고는 사영역이 이제 한국 문화 영역이죠. 그 문화 영역 빼고 나머지 1, 2, 지금 3 영역 그리고 5 영역 튜터들은 다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학사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박사 지금 수료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학부가.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저기 다른 학교에서는 전공 강의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튜터들을 여러분이 의지하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부 튜터들, 특히 교육론을 하는 3영역 튜터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교육 현장을 모르면 도움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영역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튜터들은 다 한국어 교사들이에요. 지금 대학부설 한국어 교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이제 수업을 하고 오후부터 이제 여러분 교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튜터들에게 연락을 하실 때 이제 개인 전화 번호가 대부분 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셔도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쪽지나 특히 오전에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 예를 들면 시험 때 이럴 때는 그 사람들 근무 아닌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다 배정을 해요. 그 시험 시간을.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대기예요. 시험 시간에는 개인 전화 다 열어놓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면
이제 네, 하루 중에 특히 오후 시간대부터 저녁 때까지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쪽지나 네, 이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네, 다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우리 학부에서도 튜터들이 답을 빨리 다는지 안 다는지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과목마다 들어가서 다 봐요. 그래서 답이 안 달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학부에서 알아서 다 연락해요. 답을 왜 안 달고 있느냐. 답을 달아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쪽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교들이 있고요. 네, 조교들이 우리 방에 지금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학부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여러분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다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임용을 해요. 임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뭐 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나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거 글을 남기셔도 도움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회장이 우리 있죠. 학생회장하고 임원이 있는데 사실 이 사이버대에 학생회는 정말 힘들어요. 다들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나타나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게 공백 없이 계속 학생회가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을 해주러 나타나는구나 이래서. 네. 그런데 학생회장은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추천을 하시면 게시판에 이제 떠요. 회장 바뀔 때가 되면 다음 회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오르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 계시면 거기 추천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추천받은 분들 중에 온라인 투표를 해요. 온라인 투표를 해서 네, 선출을 합니다. 네, 선출을 하면 작긴 하지만 그분들 장학금이 나가요. 총학생 회장 장학금이 나가니까 네,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해주시면 너무 좋고, 아니면 좋은 분을 추천해 주셔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리들이 있어요. 학습 동아리. 그래서 학습 동아리 장들이 있죠.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하나? 졸업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제일 궁금해하세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매 학기 평균 한 10%는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10%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고, 이제 국내 대학원을 더 많이 가시고요. 해외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거주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 다음이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 취업을 하는 경우인데, 국내외 기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다문화센터에 제일 많이 취업을 하세요. 네, 그쪽에 이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해서 석사 학위를 갖고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는 여러 기관으로 갑니다. 요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한국어 교원들을 파견하는 사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해외 이주도 최근에는 적지 않아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졸업 후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매 학기 그 지원서를 보면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제 느낌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 보면 글로벌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 그냥 현업을 계속 유지하시고, 네, 주변에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고, 들어오실 때부터 계획이 나는 이거 공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의외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해외로 나간 그 졸업생들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출이 됐는데요. 이게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2011년에는 우리 학교에서 주관을 했고, 네, 2011, 12 우리 학교에서 주관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국외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 선발을 해서 태국의 고등학교로 보내요. 그러면 태국 고등학교에 가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정식으로 태국 학교에 취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씩 계약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11년도에도 그때 우리가 15명인가? 14명인가? 아무튼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2012, 13, 14까지 아무튼 우리 학교가 제일 많이 보내요. 근데 해마다 이제 50명 넘게 보내거든요, 거기에. 한국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인원이. 올해 지금 11명이 갔어요.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11명이 가셨고, 11명 중에는 지금 4년 차에 접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2011년부터 계속 지금 파견이 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2년 차 있고 1년 차 몇 명이 있고, 지금 그렇게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갈까 했는데 한동안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국의 한국어 교육을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향상을 시켰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올해는 이제 태국 교육부에서 언제까지나 외국인에게 자기네 나라 청소년 교육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태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태국인 교사들을 선발을 했어요. 지금 30명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한국인 선생님 한 사람, 태국인 선생님 한 사람이 팀 티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30명이 1차 선발된 30명이 이 외대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 사람들이 지금 선발이 됐더라고요, 벌써. 내년에 오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년 초에 한국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또 와서 한 30명이 또 교육을 받고 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태국 전국에 흩어질 때까지는 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동정은 우리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서 태국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글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거기 가 계신 분들이 가끔 소식을 전하세요. 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전하고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KF라고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외 한국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교수들을 선발을 해서 해외 대학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학 교육 뭐 이런 걸 담당하게 하는데, 우리 졸업생이 교수로 선발이 돼서 여기 갔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회 졸업생이거든요. 1회 입학생이면서 1회 졸업생이고, 우리 학부에서 학부 마치고 대학원 가서 교수가 된 첫 번째 케이스예요. 네, 다른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원래 석사가 있었거나 박사 과정 중에 우리 학교에 들어왔거나 이런 분들인데, 학사 마치고 여기서 학사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석사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지금 파라과이에 가 있어요. 파라과이에.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시려면 최소한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어 구사가 가능해야 돼요. 현지어 구사가.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 대학에서 전공이 그 포르투갈어였어요. 근데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는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스페인어까지 해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어, 영어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예요. 나중에 오면, 방학 때 오면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세요? 네. 조 선생? 네. 그래서
지금 파라과이에 네, 갔어요. 갔고 지금 이제 가족이 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내면서 그 친구는 미션을 줬어요. 남미 한국어 교육을 잡아라. 이렇게. 네. 남미 한국어 교육을 잡아라. 이렇게 미션을 줬죠. 네. 그 다음에 해외 대학 한국학과 교원으로 임명된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 학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하고,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강사로 있다가, 태국의 이제 대학교로 네, 제 추천을 받고 간 친구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몇 분은 해외 거주자예요. 중국 대학에 가신 분은 지금 한 4-5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네, 자리를 얻어서 가신 경우고, 아주 특이한 경우 한 분은 원래 일본어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일본 대학에서 일본 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대학에서 일본어 강사를 하시다가 우리 학부에 들어와서 한국어 교육을 하시고 일본 대학의 한국어과로 가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공을 바꾼 거죠.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꿔서 이제 취업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른 언어 공부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셔서 앞으로 아마 이런 분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진학자 중에 국내 대학원 아니고 해외 대학원 진학하신 분들이 계세요. 해외 대학원은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해외에 가서 언어학 하시는 분 있고 언어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럽 쪽에 간 사람들은 언어 교육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뭐 그냥 개인적인 공부로 사회복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 대학 진학하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해외에 이주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예 교육기관을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 우리 저기에 밴드에 김세희 씨라고 불가리아에 있는 분이 떠요. 근데 그 김세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 불가리아에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가게 됐어요. 가족들이. 불가리아에 갔는데 불가리아에 한국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케이팝이 조금씩 인기가 있고 대장금이 그 동네를 돌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음식은 뭐 어떤가?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집에. 그래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눠 먹다가 동네 사람들이 한국말을 내 이름을 한국말로 어떻게 써? 뭐 이런 거 하다가 집이 공부방이 된 거예요. 한국어 공부방.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할 수 없이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가서 스터디룸을 하나 빌렸어요. 스터디룸을 빌려서 거기에서 매주 그럼 와라 여기에.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만이 아니고 그 동네에 뭐 대학생도 오고 고등학생도 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아예 그 문화센터에서 한 층을 다 줬대요. 여기를 써.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아예 편말을 붙였어요. 한국어 센터로. 네. 한국어 센터로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네,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네. 한국 투어. 그래서 여기 외대에 와서 일주일 어학 연수 받고 제주도 여행하고 그리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그 학교를 가려고요. 실습하러 가려고요. 거기 불가리아를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교수님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이버를 네.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일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 다양한 케이스예요. 제가 아는 그 노르웨이에 간 사람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노르웨이에 이제 남편이 공부하러 가서 따라갔거든요. 여기 졸업하고 전혀 그런 일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생활하던 분인데 노르웨이를 갔어요. 남편이 무슨 일 때문에 아무튼 공부를 하러 거길 갔는데 그러다가 거기서도 한국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한두 사람 막 찾아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그 친구는 지금 그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해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정말 많아요. 정말. 근데 이제 모두 다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자격증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부에 들어오신 분들도 어떤 분은 인도네시아 가서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해외에 가서 학교를 만드시겠다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네,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사례는 이제 뭐 다른 목적으로 해외 이주하신 후에 현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취업하시는 경우, 현지에 있는 교육기관의 종류는 제일 흔한 게 한글학교라고 하는, 네, 그 교포 대상 한국학교, 거기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느 나라를 가시든지 거기는 진입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의 봉사직이에요. 거의 봉사직이고 교육받은 한국어 교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알아서 연락이 와요. 좀 우리 학교 좀 와서 일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한글 학교에 제일 많이 가 계시고, 그건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 현지에 있는 대학원을 가시거나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또 한국어 교육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뭐 학부 강의나 교양 과목 같은 거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대우를 해주면서 교육기관에서 모시는 경우는 대부분은 요건을 요구를 해요. 석사 학위는 있어야 대학기관에서는 임용을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인데, 어떤 국가에서는 그냥 학사 학위만 있어도 강사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학부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학부 동아리 지금 3개 학교에 신고가 된 곳은 3개예요. 그래서 매주 학교에서 진행하는 가온누리, 회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회장님께 등록을 하시고요. 네, 토요일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방학 때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울가지는 강남 쪽에서 모여요. 그래서 학교로 오실 수 없는 강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울가지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서쪽이죠. 네, 서쪽에 신촌을 기반으로 해서 신압으로라는 공부 모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인데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도권에서 오셨죠? 서울, 경기. 제일 멀리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이요? 대전 괜찮을까? 대전이면? 아까 오전에 청주분이 네. 전화기 먼저 해서 네. 그 스토리 만들자고 그러는데 안 계시네요. 자, 이거 올릴 테니까 여러분 대전에 있는 분들 자유 게시판에 올리세요. 네, 모임 만들자고. 그래서 이게 서울 시내는 안 되고요. 그 대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5명 이상 모여서 학교에 학생지원처에 우리 소모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이 나가요. 지원금. 네, 아주 소액이지만 모이셔서 커피를 같이 즐기시면서 모임을 하실 수 있을 정도는 지원금이 나가요. 5명 이상 모이면. 네, 수도권 이하에 계신 분들.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빼고 서울 경기 빼고요. 그 이외 지역에서는 5분이 모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지원금을 받으셔서 모임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학교 생활을 하실 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문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문의사항이 어느 영역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돌고 도는 일이 없어요. 돌고 도는 일이. 그래서 교과목 관련 일반 내용은
학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목은 기본적으로 운영 교수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학부는 그걸 단지 모니터를 하면서 뭔가 강의가 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또는 질문의 답이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이 정도만 학부에서는 할 수 있고 그 과목의 뭐 구체적인 내용은 학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교과목 각각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과목 게시판에 올리셔야 돼요. 과목 게시판이나 그 운영 교수님이나 운영 튜터나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셔야 빨리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학부에 물어도 학부에서는 권한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그러면 교과목 교수님과 튜터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더 오래 걸리니까 과목 관련해서는 과목 게시판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학부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한국어 학부와 관련되는 행정 일반은 우리가 이제 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졸업 과제 언제 나오냐 또는 졸업시험이 언제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수강 신청은 언제쯤 할 수 있냐 이런 전반적인 거는 우리 학부에서 해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좀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담당자한테 다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과 관련되는 것들 학부와 관련되는 거는 우리한테 하시면 금방 답을 드리는데 학교와 관련되는 거는 행정실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걸 이제 내가 어렵다. 누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어렵다 하시면 뭐 학부로 연락하셔야죠. 뭐. 그럼 이제 우리가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니까 빨리 해결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환경 문제 공부를 하다가 뭐가 버퍼링이 심하다 뭐가 어떻다 이거는 학부로 연락을 하셔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강을 하시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누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뭐에 관해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 교과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기록이 남겨 있기 때문에 그 배려를 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 개인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시점에 이 학생이 수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게 기록이 남거든요. 특히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헬프데스크에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이게 이상하게 온라인 환경이 이상하게요. 뭐가 잘 안 되다가 갑자기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귀신한테 홀린 것처럼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컴퓨터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랬다 라고 해도 증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해 놓으시면 그때 그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게 보고가 다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뭔가 고려를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헬프데스크에 연락을 한다. 네. 그리고 나서 튜터는 시험 기간에는 항상 대기니까요.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시면 네. 특히 시험 같은 경우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그럼 이제 뭐 이메일 시험이나 뭐 이런 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꼭 헬프데스크 연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튜터에게는 게시판이나 축제를 통해서 꼭 연락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유고 결석하고 유고 결시 문제인데요. 이게 유고잖아요. 결석을 하거나 수업을 못 듣거나 시험을 못 볼 때는 이게 유고거든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놓쳐서 이거는 사실은 유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시험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는데 시험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유가 증빙이 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시험 시간에 내가 근무 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을 가게 돼서 수업을 못 듣는다든지 그러면 뭔가 그 증빙을 하시면 아마 배려가 될 텐데 그걸 증빙할 수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결정은 그 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운영 교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뭐뭐뭐 때문에 시험을 못 봤는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뭐 재시험도 안 주고 과제도 안 준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한이 운영 교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과목과 관련되는 거는 일단 그 과목 교수님하고 소통을 하시는 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차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자로 의사소통하는 게 참 편하기도 하지만 참 문제도 많아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글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언어 사용 예절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매 학기에 제가 드려요.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쓰기 전에 아무리 화가 나셔도 좀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좀 하고 심호흡을 이렇게 좀 하고 나서 글을 쓰시기를. 이렇게 화가 나신 상태에서 바로 자판을 누르시지 말고 심호흡을 좀 하시고 나서 글을 쓰시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적을 거예요. 문자로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누군지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문자로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안 할 문제인데 격해지는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튜터나 조교들이 아마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를 안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전화로 대화를 나누면 금방 풀리는 일들인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간혹 심하게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사이버대의 조교나 튜터는 한 번 이상 울어보지 않고는 그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교나 튜터가 우는 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언어 폭력이에요. 게시판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로도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우리 조교 하나는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정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 언어 사용을 좀 잘 해주시고 전화하실 때도 일단 심호흡을 좀 하시고 전화를 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학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부에서 이제 특성화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학교 생활이나 수강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국어 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 네네. 성적이 필수, 논필수인지 아니면 ABCD 이런 식으로 따로 그 교육 실습은요, 일단은 그 교과목은 A부터 F까지 나가요. 나가는데 수업 실습은 패스냐 페일이냐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 수강 중에 그 과목을 수강하실 때 강의 계획서를 보면 거기 유의사항 중에 이제 있는데, 그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수업 실습을 패스를 하지 못하면 이 과목은 F가 나간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실습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업 실습을 패스를 해야 일단 그 과목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F는 아닌데 그러면 그 과제나 이런 등등등등에 따라서 A부터 D까지 나가는 거예요. A부터 D까지. 네. 수업 실습을 내가 과목 수강 다 하고 수업 실습을 패스를 했는데 F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나중에 그 교육 실습 아마 OT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박희선 교수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최악의 경우는 저희가 교환을 1차 피드백, 2차 피드백, 3차 피드백까지 드리고 수업을 하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강의안과 전혀 다르게 수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강의안과 전혀 다르게. 그 얘기는 뭘까요? 아니요. 강의안을 이해를 못하면 1차, 2차, 3차까지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이 될 리가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이 강의안을 대신해 주었거나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업 실습을 하러 온 거죠. 네. 이런 경우는 F죠. 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두세 분이 있었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두세 분이. 그러니까 100% 그분은 자기 교환이 아니에요. 자기 교환이 아니에요. 자기가 교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교환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수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마추어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교환은 정말 잘 썼는데 수업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러면 네 아마 점수가 A는 못 받겠죠. 그렇더라도 F가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랬다면. 네. 네. D를 받고 재수강을 하게 되면 네. 그 실습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다시 하셔야죠. 과목 이수를 다시 하시는 경우는 다시 하셔야 돼요. 네. 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아까 뭐 시간이 있다고 네. 시간이 네. 시험은 보통은 그 이제 퇴근 후에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 기준으로 저녁 시간에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그 이제 몇 문제당 몇 분 시험을 볼 거냐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이 정하세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시간표가 미리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목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미리 나가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아니면 9시부터다 9시 딱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것도 교수님이 정하시는데요. 동시형이 있고 비동시형이 있어요. 동시형은 모든 학생이 다 그 시간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 끝나는 유형이고 비동시형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들어와서 들어온 시간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을 보는 거. 예를 들면 50분 수업이다. 50분 시험이다. 그런데 비동시형이다. 그럼 보통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9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 들어와서 시작한 시간부터 50분간 시험을 보고 나가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50분인지 60분인지 90분인지 이거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이 정하세요. 네. 네. 내가 수강하는 과목 안에서 네. 개인적인 컨트롤을 여기서 다 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다 해요. 다 해서 시험 시간이 겹치는 경우는 없어요. 하루에 두 과목 보는 하루는 있어도 겹치는 네,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수강하는 과목이 5과목인데 오늘 그중에 3과목이 시험이 연달아 있다. 네,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요. 세 과목이에요. 맥시멈 2~3과목인 것 같아요. 2~3과목. 네. 2~3과목.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겹치게 시간표가 배정이 되진 않아요. 그걸 다 보거든요. 다 봐요. 네. 또? 네. 교수님이 지금까지 졸업생 보셨을 때 네. 석사 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혹시 그 대학원 진학은 자기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네. 듣기로는 요즘은 그러니까 한국어
네. 위에 있어서 석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네. 아니, 학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네. 학사가 있어도 실제 교사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라서 네. 학사가 오히려 지금 네. 필수로 됐다라는 얘기를 학자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석사 학위는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관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거나 아니면 해외 대학에 내가 강사로 나간다거나 그러면 석사 학위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사실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는데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석사 학위가 있으면 혹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학력의 과잉이라는 거죠. 그게 학사 학위만 있어도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 들어가요. 그런 기관에. 그러니까 그걸 석사 학위를 딴다고 해서 그럼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제 얘기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 거냐를 놓고 거기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학위가 아니면 또는 내가 학문을 하러 가겠다 나는 대학원에 가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면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뭐 어디 다문화센터 같은데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석사 학위가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고 다 시간 보고요.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못 쓰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오히려 학사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평을 저는 현장에 있는 많은 그 선생님을 뽑는 기관장들한테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여러분이 뭐 하고 싶으신지 거기에 따라서 네,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할게요. 네, 박수정 교수님 와 계셔서 다음 수업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니까 편입 3학년을 했을 때 네. 무전공으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그 3학년 편입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시면서 지금 복수 전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전공도 가능하다는. 네, 부전공도 가능해요. 부전공이나. 그러니까 학점을 운영을 하시면 되죠. 다른 학부에 전공 이수 복수 전공을 하실 거면 45학점을 한국어학부에서 따시고 나머지 학점을 다른 학부 복수 전공 하시고자 하는 학부의 전공 이수 과목만큼 채우시면 돼요. 네. 또는 부전공 몇개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점수만. 네, 학점만 채우시면 돼요. 학점만 채우시면 되고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 배출하는 한국어 교원이 해외에 언어권별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언어 능력이 필요하니까 한국어 교육과 특정 언어 학습을 함께 했다는 것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증서예요. 그게. 그래서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만 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장관이 주거나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우리 학교 안에서 이 사람은 사이버 외대의 교육과정 안에서 한국어 교육 능력과 그 다음에 어떤 언어 학습을 해서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 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학부를 주 전공으로 하고 다른 학부를 전공이나 부전공, 외국어 계열 하시면 네, 졸업할 때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드려요. 확인해서. 네, 자 그럼 차차 네, 한국어 학부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